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경민정입니다. 오늘 포럼은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로 미래 에너지 생태계 기여라는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울산 에너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올릴 때마다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에너지 포럼 공동대표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울산 에너지 포럼 공동대표시죠. 울산연구원 편상훈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 에너지 포럼 감사역 울산경제진흥원 김현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포럼 회원사 대표님들과 또 한 분 한 분을 소개해드려야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조금 늦게 진행이 돼서요. 그러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울산 지역 내 기관 및 기업 관계자와 대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울산 에너지 포럼 공동대표이십니다.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단상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에너지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영문입니다. 먼저 2023년도 첫 울산 에너지 포럼을 저희 동서발전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울산연구원 편상훈 원장님과 포럼의 감사를 맡고 계신 울산경제진흥원 김연민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 에너지 포럼이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회원사의 기관 및 회사, 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 주제인 울산시 탄소중립 정책과 동서발전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많은 기업인들과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울산 지역의 대학생들 중에서 한 15명 정도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에너지와 관련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울산시의 미래 에너지 생태계가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에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연료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국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에 대한 인상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우리 서민들의 삶이 매우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저희 동서발전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나 복지시설과 노후 아파트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지역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시를 비롯한 각 구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서발전에서 개최되는 제8회 울산 에너지 포럼은 이러한 국제적 에너지 시장의 불안과 탄소중립 정책 등이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당면 과제를 인지하고 포럼 참여 기관들의 지혜를 모아서 고민하고 나아가서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이 울산 지역의 에너지 효율 혁신 활동의 작은 불씨가 되어 울산시의 미래 에너지 생태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포럼이 울산 미래 에너지 생태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사단법인 울산 에너지 포럼 공동대표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사장님의 개회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저희가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2개의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별 질의응답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주제 발표를 준비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의 마영일 박사께서 울산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울산연구원의 마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좀 벗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제 그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오늘 이 자리를 개최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울산광역시의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작게나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법이 지금 이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가 되고 국가 계획이 3월에 이제 나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 광역지자체와 또 기초지자체 계획들이 변경될 예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는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과거에는 제 마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살이 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살찐 사람들이 저는 괜히 친근감이 갑니다. 이유인즉슨 사실 음식물 쓰레기들이 버려지면 그게 다 탄소 배출량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몸에다 탄소 고정을 시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애정의 눈빛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하고 싶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현 사회를 얘기하는 가장 적절한 카툰 그리고 사진 작가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한한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재화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문명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한한 에너지죠. 유한한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유한한 자원을 무한으로 인식하고 활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좌하단에 보시는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한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죠. 널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었다. 근데 주변 한번 보십시오. 황폐해졌습니다. 과연 저 사회에서 돈만 있다고 해서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저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후세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결코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작품은 에릭 요한슨이라는 사진 작가 작품입니다.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사진 작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위태위태하죠. 위에를 보면 굉장히 산업화 사회에서 발전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 사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씨들이 좀 깨졌네요. 자,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코로나19의 역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이 활동을 멈추자 지구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도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엔데믹 사회로 넘어가면서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 부분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기후 변화, 이제는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균 기온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카데믹한 얘기인데 사실상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될수록 과거에 비해서 온도가 상승이 많이 됐다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지방이 온도 상승이 가장 심합니다. 이거는 사실 지구 기후 시스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사실 에너지가 극지방에서
죄송합니다. 적도 지방에서 극지방으로 전달되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후 시스템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굉장히 극한 그런 기후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한파라든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도 지금 한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그 위도층에서의 어떤 온도 차가 무너지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그 공기계의 경계를 나타내주는 그 부분이 사실 무너져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극한 기후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기후 변화에 대한 증거인데 실질적으로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면 사실 이제 관측 자료로 나타나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으로 올수록 더 빨개지는 게 강해지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속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람이나 생명체는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전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적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속도가 그 한계가 존재하는데 지금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에는 그 적응할 수 있는 속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후변화의 증거로서 실제 여러 과학자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인간 활동을 제외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온의 폭이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인간의 활동을 전부 다 넣고 했을 때는 지금 현 상황에 기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구야 미안해. 환경하는 사람들 지구를 지키자, 지구를 위한, 지구야 미안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구는요 45억 년 전부터 존재했고 그 이후로도 존재할 겁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존재할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구는 그 모습을 조금 달리해서 변화할 수 있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없어질 뿐이죠. 이렇게 환경이 변화됐을 때 대멸종 시기를 겪게 되고 대멸종 시기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살아남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위기 의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적십자 연맹에서 나온 보고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재난 중에서 97% 이상이 기후와 어떤 날씨에 의한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산불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규모가 커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가 있다는 부분도 여러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동영상인데요. 이게 좀 지나치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 두 달, 한 5월에서 7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인데 세계 곳곳에서 홍수, 폭염이 일어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홍수가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현상들이 단 2개월 사이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게 이 지구가 더 이상 과거의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기후를 인간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 시그널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은 과연 과거부터 지금 입장에서 대응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997년도 교토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대응을 시작했죠.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입니다. 그게 온실가스의 책임, 배출의 책임이 있던 선진국만 온실가스의 어떤 감축의 의무를 부과를 했죠. 그러다 보니 이 후발주자의 경제 성장의 후발주자인 그런 개도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캡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는 파리 협약에서 이제 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게끔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한계를 어디다 둘 거냐, 2도씨냐 1.5도씨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파리 협약에서는 2도씨로 제한하되 1.5도씨를 권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5도씨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이게 타당한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IPCC 보고서도 나왔고요. 이게
48차 총회에서 인천에서 열렸던 송도에서 열렸던 48차 총회에서 전 세계 승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1.5도씨로 가는 게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고 그다음 그로 인한 편익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1.5도씨의 목표를 맞춰서 지금 모든 정책들을 좀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그래서 1.5도씨까지 가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반드시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활용했던 화석연료는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량은 급격하게 늘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37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대부분이 2050년을 그 목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체들이 지금 이제 아리백에 가입을 하고 있죠. 아리백의 선언에 동참을 하면서 실제 그 협력사들에게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23개 기업이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그 대체 에너지를 얘기했던 사람들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이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이제 경제적인 생존이 어렵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탄소 중립 동향과 관련돼서는 좀 넘어가고 다만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NDC를 제출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그런데 그 수준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수준은 지금 현재로는 한 3도씨 경로에 좀 만족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압박,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수준은 약 4도씨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압박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이제 우리가 전환 부분, 발전 부분에 대해서 화력 발전을 남겨놓느냐 안 남겨놓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지금 이제 2030년까지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축시키기 위해서 각 부분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예요. 지금 실제 1946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체 기온을 평균을 가지고 각 연도의 어떤 평균 기온을 덧셈 뺄셈을 해봤습니다. 그 차이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1980년대 이후로 그 온도가 상승폭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후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온은 매해 그 변동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를 얘기할 때는 20년 또는 30년을 평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동 평균을 가지고서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1990년대 이전과 이후에 기온 변동폭을 보시면 기울기가 거의 2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 울산은 우리나라 문헌으로 봤을 때 기후가 가장 안정적인 한반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기온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울산시 역시 굉장히 많은 기후 변화에 어떤 큰 피해를 받았고 2016년 10월이었죠. 태풍 차바가 찾아왔을 때 현대자동차 공장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포항제철이 잠겼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오는 어떤 산업 입장에서의 그 피해도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전망치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좀 옛날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기온이나 평균 강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강수량이 증가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연 강수량인데요. 강수량은 늘어나는데 실제 강우 일수는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올 때 한꺼번에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홍수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는 날도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뭄의 빈도 역시 커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특징이 맞게 산업도시라는 특징에 맞게 어떤 에너지 부분 이 에너지 사용 부분 안에는 뭐 가정이라든가 도로 수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어떤 산업과 그리고 발전 부분 이쪽을 모두 합친 게 한 85% 정도 되고요. 나머지 비산업 부분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봤을 때 울산광역시는 어떤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좀 이제 큰 변화 없이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좀 정체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긍정적인 신호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고 울산광역시도 특히 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GRDP당 배출량, 그러니까 우리 경제활동당 배출량을 살펴보면 그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 성장이 반드시 온실가스를 동반을 한다라는 건 아닌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라든가 가구수 이거 지금 이제 울산광역시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가는 부분인데요. 인구는 정체되지만 가구수는 지금 살짝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의 2인 가구의 배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잠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4인 가구하고 1인 가구 했을 때 어찌 됐든 가구당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냉장고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세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개인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에너지 효율 정책을 본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야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재생에너지 어떤 무탄소 전 입장에 자동차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산업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물 부분을 보면 이제 실제 이제 전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난방 입장에서는 이제 도시가스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만약에 건물 부분을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탄소 중립의 기본 원칙은 이거죠. 일단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연소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력화를 해줘야 됩니다. 화석 에너지가 들어가는 취사, 난방, 급탕 이런 부분들을 전력화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된다. 이게 탄소 중립의 아주 커다란 원칙에 갈 수 있는 커다란 원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짝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정확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울산광역시의 건물 부분만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지금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양이 이만큼이고요. 그거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했을 때는 삼산동 면적만큼의 면적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발전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한 절반 정도가 화석연료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삼산동 면적의 2배 정도면은 건물 부분에 에너지를 이제 자립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적은 면적은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면적이 없는 것일까? 그거는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재생에너지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징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폐기물 기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자원순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순환 에너지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말한 그런 재생에너지는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법책인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울산광역시가 온실가스의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 부분에 있습니다. 산업 부분이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 NDC를 살펴보시면 실제 산업 부분이 14.5%가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NDC하고 정합성을 유지했을 때는 총 배출량 입장에서 한 20%만 감축을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그냥 그 부분을 제외하고 비산업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그걸 따라갔을 때는 한 35%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울산광역시 목표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하자라는 측면에서 비산업 부분 40%를 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경로는 일단 NDC를 따라간다라고 봤을 때 어떤 경로를 잡고요.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는 경로를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급격한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입장에서의 어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도시 운영 녹색 전환, 그다음에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산업 전환, 녹색 생태 확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원칙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 화석 연료가 전력화돼야 되고 그 전력은 거의 재생에너지에서 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에너지의 모든 양을 그냥 그대로 전력화해서 한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양만큼 충분히 그걸 생산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게 있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관련된 이 개수는 좀 살펴보시면 좀 되고요. 이게 확정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에너지 효율 입장에서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좀 사업들을 잡았고, 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이제 재생에너지까지 포함시키는 부분이 들어갈 텐데요. 이게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까지 확대가 돼야 됩니다. 민간 영역까지 확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공공 부분에 맞춰갖고 가는 부분인 건데요. 실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민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비용입니다. 현재 국가의 예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이제 이거를 그린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설을 들어갈 때 어떤 재정적으로 대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자 지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사실 어찌 보면 그들의 에너지 바우처를 계속 주고 있는데 그게 그런 형태가 아니라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어떤 단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주고 재생에너지를 보급시켜주면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적용하는 원칙은 개인의 재산의 가치를 높여줄 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대원칙에서 봤을 때 개인 건물에 어떤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 개인의 재산을 가치를 늘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자동차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사용을 또 연장해주기 위해서 DPF를 달아주는 부분을 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어떤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산업의 마중물을 트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저는 여기에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부분으로 사실 이걸 마중물의 형태로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좀 충분하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 에너지에 대한 어떤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여기서 사용되는 전력 역시 좀 자립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의 어떤 이제 재생에너지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 지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동서발전 앞에도 가로등 옆에 태양광 패널, 그러니까 다 가로등 전주에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도 달려 있고요, 소규모로. 물론 이게 너무 많이 확대가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력 개통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전력 개통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가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거라고 보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산동의 건물의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삼산동 면적의 2배가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가 있는 거리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실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재생에너지 설치 면적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경부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에 슬레이트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여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었는데요. 예, 그 슬레이트가 사실은 성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해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철거해 주는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철거해주고 새로운 지붕을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지붕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인 한 가구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왕지사 바꿀 때 태양광 패널로 바꿔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단순하게 그냥 판형이 아니라 이제 곡면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BIPB라든가 이제 그래서 기와 형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의 지붕으로 바꿔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신규 사업으로 좀 제안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도로 수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어떤 차량 충전소를 할 때 앞으로 이제 발생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이제 폐배터리가 문제가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좀 ESS 장치로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개통을 좀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원순환과 관련된 부분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떤 캠페인성의 사업이 있지만 분명히 이제 결론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부분이죠.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분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처분 단계에서는 결국에 소각입니다. 소각과 매립인데 그 소각을 하면 CO2가 발생을 하고 매립을 하면 메탄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량을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땅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보급하는 데 있어서 산사면을 깎아서 보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면 논이나 밭을 용도 변경을 해서 아예 그냥 그 이제 그 지붕을 변경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밑에서는 농사를 짓고 상부에서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발전을 하는 그런 형태를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역시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논의해 가면서 풀어야 될 숙제고 사실 이거는 이제 일부러 사진을 넣습니다. 이게 동서발전에서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울주군에 가시면 논 위에다가 지금 현재 그 지붕 이제 영농용 태양광을 설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울산 관시가 도농공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산과 그러니까 농가 그 전답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물론 공장의 옥상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 농가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그 이제 여론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부분을 역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상 태양광을 보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사업들까지 지금 현재는 어떤 방향성 입장에서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에너지 입장에서만 좀 모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확대가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또 울산광역시가 산업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을 요구할 텐데 거기에서 그 필요한 에너지들을 재생에너지로 보급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리백에서 오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궁금증을 참지 못해갖고선 그 기념품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AI 스마트 플러그더라고요. 이게 에너지 효율 입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기 전력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전력들이 지금 이제 버려지는 에너지를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별 가정마다 보급이 된다라면 사실 이게 그런 대기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잠깐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시고요. 울산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방향에 대해서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의 마영일 박사께서 주제 발표해 주셨는데요. 혹시 관련 내용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처음부터 언급하신 챕터에 우리는 매일 과거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문구로 시작해서 우리 에너지 발생량 저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서 발전에 현재 하고 있는 효율적인 사업들의 소개도 있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네. 네.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원파워텍의 조시덕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이제 울산 지역에 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한 점도 많고 사실은 불만도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다른 타 지역 같은 지자체들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아리백을 선언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통계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되게 무한합니다. 공장 지붕이나 이런 데들도 무한한데 사실 그게 이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측면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물이죠. 각종 뭐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이제 울산의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울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방음벽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가로등 전기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또 뭐 공공 임대 형식으로 줘서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도 있고요. 각종 공공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되게 좀 그런 데에 그 무관심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좀 미비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울산연구원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그 시정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에너지 정책보다는 이제 환경 정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별도를 말씀해 주시는 게 적절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좀 본다면 사실상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큰 덩어리들과 이제 또 이제 어떤 작은 덩어리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큰 덩어리라고 하는 어떤 수소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포커스를 맞췄을 것 같고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국비를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사업으로서 어떤 큰 사업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예산에 반영됐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대표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 그대로 과거에 한동안 유행했던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이제는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영역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울산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방향에 대해서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의 마영일 박사께서 주제 발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동서발전 에너지혁신처 에너지효율화사업부 황진윤 부장께서 EWP 에너지 효율혁신 추진 방향 및 사업 소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는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한국동서발전 에너지효율화사업부의 황진윤 부장입니다. 네, 오늘 울산 에너지 포럼에 참석하신 회원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에너지 소비 혁신, 상생 협력 실현을 위한 동서발전의 에너지 효율 혁신 추진 방향과 사업 소개입니다. 오늘 계기로 향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에너지 포럼 회원사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내용의 순서는 동서발전의 에너지 효율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부터 최근의 대내외 에너지 환경 분석, 소압 분석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 그리고 세부 추진 내용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최근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에너지 공급 불안과 그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약 93%에 달해 국제 에너지 시장 및 가격 변동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의 국제 가격을 수요자가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 즉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도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재생 에너지의 확대만큼이나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국내 회계법인 및 IEA의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은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타 발전원보다 균등화 발전 비용이 낮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에서도 효율 향상은 37%로 재생 에너지의 32%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엄중한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서발전은 에너지 전환 및 상생의 혁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종합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앞으로 지역의 여러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이를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대내외 동향 분석입니다. 글로벌 동향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 가격이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수준까지 상승함에 따라 산업 부문의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일반 국민들의 전기요금 및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및 전기화로 세계의 1차 에너지 수요는 매년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의 목표까지 감안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요 관리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예전부터 매번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 시 발전 설비의 공급 계획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를 통한 전력 수요 감축 목표도 중요하게 다뤄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수요 관리 정책은 좀 더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2019년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부터 22년 들어서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 대책,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 중소 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방안까지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내며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를 많이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국가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며 OECD 36개 국가 중 에너지 원단위가 33위로서 에너지 효율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에너지 원단위는 경제 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에너지 원단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약 1.7배 정도가 높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도 더딘 사항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 개선율은 1.4%에 불과해 미국, 일본, 독일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 비중은 산업 부분이 62%로 가장 높으며 건물과 수송 부분에서 각각 1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약 63%가 30대 기업 사업장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에너지 원단위는 대부분 더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은 산업 부분 소비의 약 32%를 점유하고 있지만 대기업 대비 에너지 원단위는 최대 30배까지 높아서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상업, 공공 부분에서도 에너지 원단위는 다른 나라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산업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동서발전은 국가 필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의무만큼이나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주요 추진한 사업으로는 대구 산업단지 등 산업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 울산시 및 서울 서초구 공공시설을 포함한 지자체 스마트 에너지 시티 사업, 동의대학교 등 5개 대학의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연 14.1기가와트아워의 효율 향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LG전자, 동국제강 등 국내 제조기업의 피크부와 저감용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를 통해 기업의 전기요금 절감 및 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신사업 모델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 공공기관에서도 최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에너지공단은 중소 중견기업 대상 무상에너지 진단 및 펨스 보급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최대 4,000개 기업의 무상 진단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가수공사는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시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고효율 기기를 교체하거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가수공사 남방공사는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의 시범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고 오늘자 언론 보도를 보니 그 세 개사가 총 978억 원을 투자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등 타 발전사도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 지자체 협력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내외 환경 분석과 동서발전의 효율화 사업 추진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동서발전은 에너지 효율화 비전과 목표, 전략 방향 및 실행 과제를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추진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동서발전은 국가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 기여라는 비전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로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수준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수립해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성 강화, 대내외 협력 확대, 사업 모델 확장, 탄소 중립 실현의 4대 전략 방향을 바탕으로 2027년 45기가와트아워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 기준 45기가와트아워의 에너지 절감은 동서발전 연간 전력 판매량인 약 37,000기가와트아워의 0.12%에 해당하는 전력량으로서 이는 ERS 의무 대상자인 한전, 가수공사, 남방공사의 효율 향상 의무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간 45기가와트아워의 에너지 절감은 매년 태양광 발전 약 40메가와트의 설비에 해당되는 용량이며 태양광 설비 구축을 위해 축구장 54개 부지가 소요되는 면적이고 가구당 전기 사용량으로 한산시에는 매년 12,5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서발전은 자체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효율화 4대 전략 방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전략별 추진 계획은 뒷페이지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에너지 효율을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부문 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비효율이 높은 편이므로 중소기업,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공동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효율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울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공공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 및 다양한 대상자의 에너지 편익 증대를 위해 에너지 진단을 시행하고 효율화 솔루션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후 스마트 관리 등 전주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산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대상자가 에너지 효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서발전은 지난 1월 울산 지역 내 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에너지 진단을 시행하였고 앞으로 매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며 노후 아파트 대상 효율 개선 사업,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ICT 기반 효율화와 스마트 수요 관리 시장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동서발전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에너지 효율 솔루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분야의 역량 향상 교육과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인재 발굴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전략 방향으로 효율화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서발전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부서, 사회공헌부서, 재생에너지개발부서 등 사업개발부서와 전사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화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서발전이 추진해온 효율화 사업의 실증 성과를 기반으로 분야별 사업 모델 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서발전은 스마트 에너지 시티, 산업단지 에너지 플랫폼 사업,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시설 효율화 사업, 노후화 건물의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중대형 공장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과 연계한 펨스 확장과 고도화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LED 조명 교체부터 중소기업의 고효율 기기 교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효율 향상 사업 등 실질적인 탄소 저감 이행 수단 확충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존의 감축 효과가 인증된 사업을 통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극 확보하고 신규 사업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배출권 인증 신규 방법론 개발을 병행하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탄소 배출권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반응 거래 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전력 수요를 감축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도 효율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서발전의 에너지 효율화 종합 추진 계획과 추진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일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지금은 효율화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넓고 두터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정부, 지자체, 기업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울산시를 포함한 울산에너지포럼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많은 회원사들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을 거점으로 한 효율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언드리며 앞으로 동서발전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진윤 부장께서 EWP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효율화 사업 등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함께 하셨는데요. 내려오셨네요.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은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 질문 사항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공급망 지역협회장 윤범석입니다. 울산 산업 전기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 전기에 특히 수소 인프라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려면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 들어가는 전력 부분이 많은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시의 대책이라든지 또는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서발전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수소 생산과 관련된 그린 수소 생산 관련된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저희 동서발전은 지금 울산 지역의 그 신규 울산복합 발전을 건설을 추진 예정인데 그 신규 발전소의 건설에 들어가는 그 LNG 발전소를 그 수소 혼소와 같이 연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기준에는 실증 사업을 울산 화력에 추진하려고 2027년부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린 수소 관련된 그 해외로부터의 수입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전체적인 그 동서발전 수소 경제 이행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와 지금 바로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화시킨 사항은 아니고 2050년까지 그 수소 이행 계획, 동서발전 자체 수소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같이 지금 해양 산업 분야에서 지금 허브가 되고 있는 싱가포르 도시는 10년 전에는 그렇게 허브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울산이 갖고 있는 산업 인프라와 전력 수요량 또는 여러 다국적 투자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산이 해상풍력의 그 해양 산업의 메카가 됐을지 해상풍력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동서발전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동서발전에서 지금 해상 풍력 개발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지금 해상 풍력의 메카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입지적인 여건과 여러 이제 지자체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지금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한국이 해상 풍력에 굉장한 큰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동서발전하고 협력하시면 좋은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문 사장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 지금 너무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얼마나 많이 이해가 됐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죠. 절전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절전하는 방법 효율화되면 절전하는 거니까 절전이 제가 처음 사장 와가지고 절전도 발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동서발전이 해야 되는 동서발전은 본래 석탄 발전 회사예요. 석탄 발전하면서 LNG로 조금 전환돼 있는 요게 동서발전 현황인데 앞으로 동서발전은 신재생으로 가야 된다.
에너지 전환 아까 우리 첫 번째 포럼 강의에서 했듯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신재생으로 가야 되겠다는 걸 하면서 신재생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태양광 풍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효율화, 절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전 사업도 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오기 전부터 동서발전은 아까 대학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든가 스마트 시티 사업 이렇게 하면서 절전을 사업을 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절전 사업이 뭐야? 간단합니다. 절전하려고 그러면요. 첫 번째는 기기를 효율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형광등 있는 거,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면 엄청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또는 다른 뭐 선풍기라든가 또는 냉장고, TV, 뭐 발전기 이런 것들, 전기 쓰는 것들 이거 다 효율화 등급이 있잖아요. 그 효율화 등급을 좋은 제품으로 쓰면 절전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관리.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 사람 없으면 저절로 꺼지게 만드는 거. 움직임이 어느 정도 없으면 저절로 전기를 끄게 만드는 그런 스마트 관리 부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ESS 전기라는 거는 발전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돌려야 돼요. 이걸 껐다 켰다 할 수 없거든요. 석탄 발전도 마찬가지고 LNG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껐다 켰다 할 때 그 전기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돌리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데 전기 사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낮에 많이 쓰잖아요. 공장은 낮에 많이 쓰고 사람은 저녁 시간에 많이 쓰고 그죠? 밤 12시 넘어가면 공장도 닫고 사람도 안 써요. 그때 전기는 필요는 없는데 생산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때 전기를 저장했다가 에너지 저장체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저장을 했다가 낮 시간에 그 전기를 쓰면 효율화되잖아요. 지금 전기 요금도 다르거든요. 밤 12시 넘어가면 전기 요금이 팍 떨어져요. 그런데 낮 시간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발전기 그 배터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모아놨다가 낮에 사용하면 돈도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효율화도 되고. 그래서 그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태양광 같은 거 지금 지금 이제 태양광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태양광 설치해가 자기가 그 전기를 쓰면 되죠. 지금 일반 가정에 태양광 설치하면 300kW인가요? 네. 300kW 정도 설치하면 거의 자기 쓰는 전기 거의 커버됩니다. 거기에 ESS 설치 놓으면 거의 전기 요금이 엄청 많이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8만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한 2만 원만 내도 되는 그 정도로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태양광 설치 같은 거 이런 가볍게 설치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아까 저 첫 번째 마 박사님 발표할 때 나왔던 거는 그 열교환기 같은 거, 그 지열을 뽑아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그 네 가지. 또 하나를 할 수 있는 게 DR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요. 전기가 한참 많이 될 때는 요거를 요때 전기를 끊어주면 도리어 돈을 돌려줘요. 그게 디맨드 리스판스 그래가지고 DR. 그러니까 소비를 조절해주면 수요자가 소비를 조절해주면 도리어 돈을 준다고요. 내가 필요한 전기를 많이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 안 해도 되게끔 해줬으니까. 그게 DR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가지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 방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에너지 진단 사업 요 팜플렛에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게 혹시 뒤에는 없었나요? 앞에만 있나요? 뒤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 내용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동서발전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 대학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서울대 우리가 진단만 하고 실제로 그 계약은 못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연 에너지 소비량이 80억 정도 돼요. 40억인가? 네. 예, 40억 정도 돼요. 1년에 40억 드는데 우리가 진단해 본 결과 우리 진단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 그러니까 고효율 기기로 교체를 하고 스마트 관리를 하고 태양광은 없고 거기 그거하고 ESS 설치해 가지고 배터리 설치해 가지고 밤에 축전해 놨다가 낮에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사람 없으면 뭐 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DR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주면
20%를 전략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연 8억을 전략할 수 있는 거예요. 연 8억을 절약하는데 우리가 그 장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400억, 200억? 그러니까 4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먼저 내요. 먼저 내고 40억 정도 된다면 우리가 먼저 내고 우리가 그러니까 연 8억이 절감되니까 그 중에 80%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88이 60, 그러니까 6억 4천을 우리가 가져오고 그 나머지는 그쪽에 그 1억 6천은 서울대에 주는 물론 그 절감 비용 중에니까 서울대가 돈을 적게 내는 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을 우리가 투입한 비용을 확보할 때까지 우리가 그걸 계속 이제 받고 그러니까 그 80%를 받아오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다 받아내면 그 기기를 서울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한 8년 10년 지나면 공짜로 앉아 그걸 다 자기들이 8억 절감한 거를 8억을 다 자기들이 먹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 돈을 조금 이율을 조금 붙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그 회사 그 학교에서는 실제로 말하면 대학에서는 부담 전혀 없이 자기 돈 전혀 안 들이고 어느 정도 매년 조금씩 이익을 얻고 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건 진단은 저희들이 공짜로 해주는 아까 말한 에너지공단에서 사실은 에너지공단에서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진단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들을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해주고 있거든요. 진단 사업도 공짜로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공단의 돈을 좀 받아내고 그 돈, 그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좀 내고 또 울산시나 상공회의소의 돈을 좀 받아가지고 울산시 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또는 그 아까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 이런 기업들 상대로 진단은 저희들이 일단 무료로 해주는 사업들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진단을 해주고 나서 그 진단에 따라서 그냥 우리 안 하고 자기가 그냥 그 효율화 사업을 하면 그만큼 또 실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대 가지고 효율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식으로 발굴해 나갈 거다. 저희 동서발전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런 거다라는 거고 이런 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이미 진단하는 기업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근데 사실은 IT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의 문제고 기술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청년들이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또 그 어떤 창업 쪽의 길도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점점 더 확대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또 청년들이 일자리도 생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어떤 본질은 제가 말씀 5가지 그 방법이고 그 방법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화하고 있다. 일단 먼저는 진단을 먼저 해줄 거고 두 번째는 그 뒷부분 해나가는 것들은 알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업적으로 해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업들이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나는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문의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거의 하나의 강의 수준인데요. 우리 김영무 사장님께서 절전도 발전이다라는 아주 새로운 모토로 여러 가지 우리 효율화 사업을 동서발전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 황진윤 부장께서는 질의응답을 따로 이렇게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8회 울산 에너지 포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제9회 포럼에서도 울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8회 울산 에너지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안전한 귀갓길 되십시오. 고맙습니다.